자, 오늘 할 거는 이제 고전산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정소설 들어갈 건데. 강의노트 먼저 꺼낼게요. 강의노트. 꺼내시고. 자, 몇 쪽이냐면 12쪽입니다. 이게 오늘 배우는 작품은요, 다 중요한 작품이에요. 다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고 자주 출제가 되고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 해볼게. 자, 애정소설은 남녀의 사랑을 다룬 소설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진보적 의식이 많이 발견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주체가 되고 이제 오늘 다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의지적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나 봉건적 요소에 저항하는 거죠. 이제 봉건적인 어떤 사회에 이제 저항을 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서사의 패턴을 좀 보시면 결연 모티프가 있어요. 인연 맺음의 계기가 되는 오늘 다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 부모의 개입, 또 천상계 인연이 이어지는 거. 적강 모티프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오늘 다 있어요. 적강 모티프가 반영된 거. 그래서 다 있으니까 오늘 같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죠. 장애여서 오늘 찾아볼 건데 신분의 차이나 부모의 간섭 오늘 다 있습니다. 제3자에게 오늘 작품들 다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결연 모티프나 또 둘의 인연을 맺음에 있어서 어려움은 뭐가 있는 건지 볼 거예요. 요거는 오늘 없어요. 전라는. 그러니까 장애 요소에 저항을 하는데 오늘 극복 후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렇죠. 극복 후에 해피엔딩이 있는데 오늘 새드엔딩의 작품도 하나 해볼 겁니다. 비극적 결말을 맞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절이라는 작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이쪽이냐면 1쪽 1쪽 해볼 거예요. 자, 이거 중량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줄 거예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101쪽입니다. 101쪽. 너무 자주 나오는 작품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전 이거 이 작품 6평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은 인물 플러스 내용이죠. 순서대로 돼 있는지만 좀 살펴보시면 돼요. 자, 2번은 A, B에 대한 설명. 이거는 뭐 앞뒤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끄는 전에서 A 먼저 해서 선지 줄이고 B 보고 나머지 하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거. 이거 뭐 C로 넣으면 되죠. 그 다음 4번. 이거는 뭐 B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뭐 순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1번하고 4번 풀면서 2번에 A, 그 다음 3번, 2번에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제일 빠르죠. 자, 그 다음 보기의 포인트부터 좀 발견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천상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서 겪는 사건을 다루는 적강형 소설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적강 모티프가 반영이 된 거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인물이 현실 속에서 선계를 여행하거나
천상의 인물과 사물을 마주하게 되는 신비한 참. 이거 독특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보통 저번 시간에 적강 모티프 얘기했지만 다른 인물로 환생한다고 그랬죠. 그치? 다른 인물로 환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소설 안에서는 현실 속에서 성계를 여행하는 거야.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천상의 인물과 사물을 마주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를 알게 돼요. 본인이 원래 천상계에서 왔다.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계가 바로 이제 천상계입니다. 속계 지상계죠. 지척의 거리에 있으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선의 세계를 작품에 끌어들여 나와 있죠. 현실 세계 안에서 지상의 남녀 주인공의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를 하늘이 정해놓은 인연. 그러니까 지상계의 인연이 천상계로 이어지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이거 설명했습니다. 적강 모티프 할 때. 그래서 인물이 독립의지에 따른 연애를 욕망한다. 독립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라는 건 당대의 어떤 조선시대에는 있기가 좀 어려운 거죠. 뭐 지방과 지방끼리 혼례를 맺거나 혹은 부모가 개입하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 소설 속에서 이런 것들은 민중의 좀 욕망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자유로운 어떤 사랑 얘기 뭐 이런 교제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당시에는 이런 거 대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금기시 되던 시대입니다. 금기시. 알겠지? 그래서 금기시 되던 시대인데 이런 걸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욕망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독립의지에 따른 연애로 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이거는 유교적 가부장제, 당대의 어떤 봉건적인 이런 사회 제도에 대한 일종의 반항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유연애라는 것. 자, 그럼 해볼게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 또 인물 체크하고요. 현미가 말하기를 마침 공자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대.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 있으니 공자께서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숙향은 지금 이제 상황을 제시한 거예요.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있다. 공자께서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만났던 숙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이생이 반감을 묻기를 어디 사는 누구이며 나이는 각각 몇 살이나 되나요? 호구조사를 하네요. 하니 할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뭐 집안이 명문가 집안입니다. 간이태부 진담의 딸로 18살이요. 하나는 병부상서 왕건의 딸로 14살이며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로 16살이다. 근데 자기 어버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3명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두 집은 조금 명문가 집안이고 빌어먹는 아이라 대비가 되죠. 제가 공자를 위해 3곳에 기별을 하니 2곳에서 응답을 했어. 근데 이렇게 좀 미천한 신분에 빌어먹는 아이죠. 그래서 이제 미천한 신분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장애 요소가 되겠죠. 숙향이 셋인데 응답하지 않고 이러기를 내 배필이 될 분은 요지. 여기 요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천상계입니다. 여기 보기에서는 선계라고 얘기했죠. 보고 왔어요. 내 배필이 될 분은 요지에서 천상계에서 옷가락지의 진주를 가진 사람이다. 근데 거기서 이미 인연을 맺었다는 걸 다녀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얘기가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 결연의 계기가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상계의 인연이 이렇게 지상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연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옷가락지 진주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우리가 애정소설에서 잘 등장하는 겁니다. 결연의 징표라는 거죠. 서로 증명을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이요. 결연의 징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진주를 보고 난 뒤에야 몸을 허락하리라. 이에
이생이 듣고 크게 기뻐하는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월궁소하다. 그 아이가 바로 월궁소하로소이다. 그 월궁소하는 뭐냐? 천상계의 어떤 그 선녀인 거죠. 그래서 천상계에서는 월궁소하였다가 지상계로 접강을 해서 누가 된 거야? 숙향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상계 본인들이 원래는 어디서 왔다? 천상계에서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알고 있어요. 요지에 갔을 때 제게 반도를 주던 그런 선녀의 진주를 얻어왔나요? 선녀가 이거 줬다는 거예요. 징표를. 그래서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결연을 맺는 건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명문가 집안이잖아. 그치? 근데 보통 우리가 이생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신분이라면 저런 명문가 집안과 그죠? 결연을 맺는 게 맞죠. 당시에 그게 세태죠. 그쵸? 당시 어떤 지배적인 사고 방식일 텐데 여기서 그렇지 않잖아. 지금 미천한 신분에 빌어먹는 아이하고 결연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결연이라는 것이 인연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신분보다는 스스로의 자유연애를 중시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거죠. 알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진보적 의식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명문가 집안끼리 사돈을 맺고 결연을 맺고 그런 게 아니라 미천한 신분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그지? 결연을 맺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거야.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재비할 만한 진주를 두 손으로 받들고 나와 할매에게 공소원이 드리면서 말했어. 할머니는 저를 위해 이것을 아이에게 가져다주고 이게 바로 결연의 징표죠. 혼사에 쓸 것은 제가 다 마련하리다. 그래서 할미가 응답하고 돌아와 숙향의 진주를 보여주니 숙향도 눈물을 흘리면 안 해. 이것은 본래 내 진주가 분명하다. 어디서 줬던 거? 요지. 천상계에서 줬던 거 진주는. 그 징표가 맞으니까 이제 할머니 마음대로 놨었어. 할머니는 혼사를 부탁하는 거죠. 할머니는 중개자 역할입니다. 할머니에게 혼사를 부탁한다. 자, 다음 이제 A 부분이야. 다음날 한미가 이생에 가서 말했어. 어제 주신 진주가 그 아이의 것이 분명하다. 중개자 역할이니까 그 아이 숙향을 데려다가 집에 두었어. 그러나 얼굴이 너무 추하고 몹쓸 병이 들어 공자의 배필로 삼기에는 불가능한 듯하다. 그러면 할미의 역할은 뭐야? 인연을 이어줘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근데 지금 할미의 말의 뜻은 뭐야? 이런 사람인데도 너 혼례를 올릴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냐. 일부러 깎아내리는 거야. 알겠어요? 깎아내릴 이유가 없잖아. 그럼 왜 이렇게 깎아내리느냐 이거야. 윤희야, 야 너무 아니 뭐 적당히 조는 건 진짜 너무 대놓고 나 지금 깜짝 놀랐네. 낮잠 주무시는 우리 어머니인 줄 알았잖아. 우리 엄마인 줄 알았네. 날이 따뜻해지고 하니까. 자, 그래서 하고 나서 얘기해보자. 자, 얼굴이 추하고 몹쓸 병이 들어 공자의 배필로 삼기에는 불가능하다. 이제 일부러 깎아내리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깎아내립니다. 일부러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하느냐? 너 이런 데도 해볼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번 너 정말 순수한 어떤 사랑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정성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너 정말 그 결혼을 맺을 의지가 있어? 진정성이나 의지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야. 그래서 공자께서 지금은 연분이 중하다고 하시고 혼사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아이를 보시면 눈앞에 두시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른 데 시집가지 못하고 공자가 원망할 거예요. 이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거두어야 된다는 거지. 이생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에서의 어떤 진보적 의식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런 결연이잖아, 그렇지? 미천한 신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이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생이 말해요. 할머니께서 너 왜 이렇게 깎아내려? 너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 숙향 낭자가 병든 것도 저 때문에 그리 된 것인데 왜 너는 이렇게 깎아내리고 박대하냐 이거야. 뭐라고 합니다. 할미가 말해요. 그 아이가 또 말하기를 까다로워요. 홀리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심지어 예까지 다 갖춰야 된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도 제시하는 거는 다 요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일부러 한번 이게 떠보는 거지. 너 정말 이런 데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걔를 맞이하면서 다 오케이요. It's okay. 괜찮아요. 그럼 공자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홀례를 행하려 하시나이까? 이에 이생이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지급은 아뢰지 못하거나 고모님께 말씀드려 예법에 따라 홀례를 합니다. 장애요소가 나오죠. 왜 부모님께는 얘기를 못해요? 당연하잖아. 부모에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잖아. 근데 왜 얘기를 못해? 뭐 때문에? 신분의 차이 때문에 뭐 할 거니까? 반대할 거니까. 이해가지? 상당히 분권적인 요소잖아. 그러니까 여기 장애 요소가 등장을 하는 거야. 뭐 신분의 차이로 인한 부모의 반대가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고모님께 말씀드려 홀례를 해가다. 고모님은 괜찮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 스스로의 해결 방안인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봉건적 의식들이 많이 타파된 지금도 우리가 부모님 몰래 홀례를 올릴 수 있어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당대에 이런 의식들이 얼마나 파격적인 건지 알겠지. 부모 몰래 홀례를 올린다는 거, 그렇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자유연애라는 거죠. 아니 할미가 허락하여 말했다. 그러면 이달 14일에 신부집에 예문을 보내고 15일에 홀례를 행하리다. 그래서 이생이 우선 황금 500냥을 줘요. 할머니께서 가난하여 혼살 쓸 비용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가져와 보태어 쓰실까. 할머니가 웃어요. 가소롭다 이거죠.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알아서 하겠다. 500냥 받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할머니도 보통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할미가 어떤 인물인지 느낌이 오지. 어디에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천상계 인물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할미는 굉장히 좀 비범한 인물이다. 개의치 않아요. 지금 500냥 받아서 뭐하냐. 알아서 하겠다. 여기까지 끊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순서대로 되는지 보죠. 할미는 숙향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생의 요청에 따라 홀례를 승낙한다. 숙향한테도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쵸? 물어봅니다. 의지와 무관하지 않아요. 2번 숙향아 몸소문사를 준비한다가 아니고, 이생은 숙향에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인해 고민한다. 그런 거 아니죠. 뭐 신분이나 이 빌어먹는 아이의 처지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여부인 아직 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A 볼게요. 옷가락기죠. 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내가 천상에서 만났던 그런 인물이었다. 알겠지? 천상계에서 만났던 인물이었다라는 거. 그 인물. 인연의 결연의 징표죠. 천상계 인연의 이제 징표가 되기 때문에 1번이 답. 됐습니까? 옷가락지 진주입니다. 그래서 내 배필이 될 분 이런 사람이다. 이거 갖고 있어야 어떤 그 신상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할미는 숙향의 홀례 의중과 관련하여 이생에게 거짓말을 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왜? 어쨌든 할미가 숙향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가 비대칭이니까 유리한 입장에 서 있어요. 그래서 떠보잖아. 숙향이 이러이러한 상태다라고 떠보잖아. 진정성을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할미는 이생이 예를 갖춰 홀례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 이생보다 열등하게. 왜? 그건 이생이 예를 갖추는 건 이생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렇지? 당연한 거고. 이생은 숙향의 실제적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거짓말하기에 불리한 입장이죠. 숙향의 상태를 모르니까. 이생은 할미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부담하게 될 홀례 비용과 관련하여 할미보다 우월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니 그 황금 500냥 줘봐야 그 할미 신경도 안 쓰잖아, 그지?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홀례 비용과 관련해서 우월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얼마가 들 것이다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우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할미는 비용을 개의치 않을 거니까. 알겠지? 4번 숙향이 1번부터 보시면 내 배필이 될 분을 성계에서 만난 인물로 정해놓은 것에서 작품이 유행하던 당시의 지배적 윤리. 아니 이거 지금 하늘이 정해놓은 인연으로 치부하는 거는 독립의지에 따른 연애라고 그랬잖아요. 당대의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한 반항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당시의 지배적 윤리는 뭐야? 유교적 가부장제죠? 그럼 이렇게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고 천상계 인연으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건 자유의지에 따른 연애잖아. 그치? 그걸로 봐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지배적 윤리가 아니에요. 독립의지입니다. 독립. 다 주체적인 독립의지에 따라서 교류 대상을 정합니다. 1번에 답. 자, 그럼 뭐 문제 거의 다 푼 것 같고요. 뒤에만 볼게요. 자, 한편 이승의 고모가 등장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 여웅의 부인입니다. 여부인이죠. 새로운 인물 등장하면 항상 체크. 어린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되었으면 둘의 관계가 나와요. 자식이 없는 탓에 이생을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생이 그러니까 고모한테 부탁을 한 거죠. 이생을 아꼈으니까. 이생이 고모 댁에 가니 여부인이 말하기를 여자 선생님이야? 여자 선생님 목소리 진짜 크다.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제 올해 강의 은퇴잖아요. 끝나고 나면 은퇴. 근데 저 여자 선생님 못 이길 것 같은데 힘이 없어가지고. 목소리 진짜 크시다. 나도 선생님도 20대 때는 그랬어. 20대 때 강의 시작할 때는 여기 이게 목소리를 막 크게 하면 벽이 울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그냥 싫어하더라고. 선생님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나도 막 20대 때 막 야! 막! 앞에서 졸잖아? 가서 막 소리 질렀어. 너 누가 왜 차 임마!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소심해지고 그런 걸 못하겠어요. 자, 어쨌든 조력자가 고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생이 고모 댁에 가니 여부인이 말하기를 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이제 꿈에 어떤 정보들이 상당히 좀 서사에서는 중요한 거죠. 이생이 묻기를 무슨 꿈이었나? 그러니까 여부인이 대답을 해요. 꿈에서 용을 타고 광안전에 올라간. 이 광안전도 바로 아까 요지입니다. 천상계예요. 천상계. 이 여부인이 어쨌든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건데 한 선녀가 이르기를 내가 사랑하는 아까 월궁소화라고 그랬죠? 이게 숙향이죠. 지상계는 숙향이죠. 월궁소화를 그대에게 준하니 며느리로 삼으라. 아 미리 그러면 둘의 결연을 꿈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네. 그지? 이해가죠? 결연을 암시하는 거야. 이것도 뭐예요? 천상계 인연이 지상계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죠. 본인 남가일몽이라 아무래도 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것 같구나 이거야. 그러자 이생이 얘기를 합니다. 숙형일과 할미의 말을 자세히 아려니 여부인 판식하며 말했어. 네 부친의 알고 있죠 부친의 성향을. 성품이 남달라서 미천한 사람 며느리로 삼을 리 없다. 그럼 왜 아까 얘기 안 했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친은 그럼 어떤 사람이야? 그런 어떤 유교적 가부장제를 지키려는 사람이겠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거겠죠. 그래서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이어서 부모의 반대가 있을 거라는 거야.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생의 아내기를 제가 비록 죽을지언정 숙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는 장가들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부인이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어도 될 것이다. 당시에는 이제 처첩 제도가 있었으니까. 근데 좀 여기하고 좀 말이 안 맞죠? 방금 얘기했는데 숙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는 장가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두 부인을 얻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상서가 서울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하고 다음 혼인은 네 부친이 주관하면 될까? 다음 혼인은 뭐야? 어떤 명문가 집안의 사람과 혼례를 올리려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부인이 제안한 하나의 해결 방안입니다. 그 고모님께서 소원을 풀어주셔서 네 집에서 알면 틀림없이 혼사를 막을 거야. 너는 집에 들어갔다가 할미 집으로 가거라. 신부 집에 갈 예물은
내가 잘 차려서 보내봐. 이생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보름날이 되기를 기다려. 이때 여부인이 생각하기를 숙형이 늙은 할미 집에 있다 아니면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하리라 하고 예물을 아까 황금 500냥 준 거하고 똑같죠. 잔뜩 준비해서 보냈어. 이윽고 신부 집에 예물을 싣고 갔던 하인이 돌아오니 여부인이 묻기를 그 집이 일반 상민의 집이라 하던데 살림살이가 어떻더냐. 종들이 여쭙기를 소인들이 두루 혼사를 많이 구경했지만 그 집처럼 살림살이가 거룩한 집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곳이라는 거야. 알겠지? 아까 넌지시 우리 남시를 했죠. 뭐 할미는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집은 천상계와 관련된 곳이라는 거야. 천상계, 선계 관련된 곳이라는 거야. 하니 여부인이 매우 기뻐하더라.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 집을 묘사하거든요. 묘사한 부분을 보면 보름날이 됐어. 이생이 고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새신랑의 차림새에 맞춰 할미 집에 가니 아주 그 할미 집은 구름 같은 차일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안개 같은 병풍이 겹겹이 둘러있었어. 사방에는 장막과 깔개 등이 화려하게 빛났으며 색색의 그림으로 수놓 휘장과 이루는 온갖 것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하다. 우리 할미의 정체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할미는 뭐한 것이다. 천상계가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것이다. 여기 다시 화살 표시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요지연, 천상계에서 본 성관과 선녀들이야. 그래서 이생이 허리를 굽혀 낭자, 숙향을 바라보니까 요지에서 반도를 주던 선녀. 걔가 월궁소화가 지상계에 내려와서 숙향이 되었다. 확인을 한 거예요. 자, 1번만 확인하면 되죠. 4번부터 볼게요. 이생은 자신의 고모인 여부인이 혼사를 주관해주면 성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얘기를 한 거죠. 4번이 정답이요? 5번 여부인은 숙형이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에 못마땅해요? 아니잖아. 여부인도 그러한 의식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숙향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다음 비극적인 작품을 하나 좀 해볼 건데, 자, 이 작품은 애정소설이면서 몽유롭게 소설이에요. 몽자를 몽유롭게. 자, 그래서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 쪽에 빈 공간 있죠? 필기를 좀 해볼게요. 꿈을 서사의 매개로 삼는 작품이 우리 수노특강에는 2작품이 실려있어요. 여러분들 그 비대면 5강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조신의 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조신의 꿈. 설아, 알겠어? 그래서 장르의 특성 공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이런 환문구조의 원류가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하고 이 작품을 좀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1학년 때 내신 할 때 구운몽 공부해봤죠. 구운몽. 구운몽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알겠지? 그래서 몽유롭게 소설의 특징, 운영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몽유롭게 소설은 꿈이 서사 전개의 핵심이에요.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여기의 내용들은 다 어디의 내용이다? 꿈속에서 듣는 얘기들이다. 알겠지? 꿈속에서 듣는 얘기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조신의 꿈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환몽구조. 환몽구조로 되어 있어요. 환몽구조라는 것은 현실, 꿈, 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몽, 강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꿈을 꿨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구운몽과의 작품과 좀 다른, 구운몽은 몽자류 계열의 작품이고 몽유롭게의 작품의 특징은, 일단 구운몽에서는 그렇잖아. 적각 모티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구운몽. 적각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어서 성진이 다른 인물인 양소유로 환생을 합니다. 근데 몽자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의 인물과 꿈의 인물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즉 다른 인물로 환생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그리고 꿈을 꾸는 꿈의 주체가 서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청자이자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농자르 계열의 작품에서는 꿈을 꾸는 주체가 주인공이거든요. 여기서 아니에요. 주변 인물이. 그래서 여기 청자라는 내가 말을 했잖아, 그렇지? 청자.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청자로서의 역할인데 꿈속 서사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밖으로 전달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꿈속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지. 왜? 보통 억울한 사형이나 원통한 사형. 그래서 이 꿈속에 등장하는 이 서사의 주인공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스포일러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억울하거나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원통한 사연들을 듣게 됩니다. 꿈속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문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보세요. 서사의 특징은 여기 경어체로 되어 있잖아요. 특이하게, 그지? 소설의 서술이 이렇지 않잖아요. 경어체로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전 소설은 다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인칭입니까? 몇 인칭이에요? 1인칭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야, 꿈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화자는 운영이래요. 운영이 선비 유영에게 지금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밖으로 그거를 현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의 한계는 뭐야?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다른 장면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원래는 잘 모르죠. 근데 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미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1인칭 시점이지만 전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전지적인 시점을 취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길지 않아서. 자, 진사는 그날 몰래 수성궁을 살펴봤는데, 자, 진사 이게 주인공입니다. 궁이에요, 궁. 왕족들이 사는 궁입니다. 담장이 높고 험준해서 이 담장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 둘의 결연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장애 요소나 이런 제약, 그 어려움들을, 결연의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담장이라고 하는. 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수성궁의 폐쇄성도 보여줘요. 궁의 폐쇄성도 보여줍니다. 궁녀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치 교도소 같은 거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담장이 높고 험준해서 몸에 날개를 달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묵묵히 말을 하지 않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앉아있었어요. 넘어갈 수가 없으면 그 정도 날개 달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진사의 노비 가운데 이름이 특이라는 자가 있어. 노비입니다. 진사의 노비. 얘가 또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특의 캐릭터를 보면 재주가 많기로 소문이 나. 그러니까 얘는 특은 굉장히 영특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존재예요. 특이 재주가 많아요. 그 진사가 믿습니다. 특히 진사의 안색을 보더니 앞으로나 무릎을 꿇고 말했어. 진사월은 필히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왜? 안색이 안 좋으니까. 너 뭔 일 있냐 이거야. 맞추렁 뭔 일 있냐. 말을 마친 특은 뜰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에 진사가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자 특이 말했어. 어찌 일찍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마땅히
해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특히 즉시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뭘 넘어갈 수 있어?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것은 어쨌든 지금 진사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담장을 넘어가야 궁녀인 운영과 만날 수 있거든. 알겠지? 그런 것과 동시에 이 특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능히 접관을 펼 수 있었습니다. 둘둘 말면 병풍을 접은 것 같고 뭐 운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다음에 오르라 이거야. 그래서 시험에 보니까 괜찮았어요. 또 그날 저녁 진사가 가려고 할 때 특이 품속에서 짐승의 털 가죽으로 만든 버섯. 이게 층간소음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버섯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담장을 넘더라도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떤 걸 그 담장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특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보여줍니다. 영특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으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사가 털가죽 버섯을 신고 걸어가니 나는 새처럼 가벼워 땅을 밟아도 발자국 소리가 안 났어. 그래서 이러한 꾀로 궁궐 안팎에 담을 넘어 들어와서 대나무 숲속에 엎드려 있는데 달빛은 나처럼 밝고 궁궐 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 들어가서 이제 그 궁녀인 자기와 연을 맺은 운영을 몰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궁녀들은 외간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제약이 있어요. 알겠지? 제약이 있습니다. 담장인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사람이 안에서 나와 산보를 하면서 낱개씩 읊조려서 진사는 대나무를 해치고 머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시는 분은 누구신지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대답했어.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운영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운영과의 만남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들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3시 5분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오늘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운영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맺고, 자 이제 대군이 등장합니다. 남평 대군인데, 뭐 이 궁의 주인이죠. 그래서 이의 대군은 이 대군이 바로 이제 그 궁녀를 이제 억압하는 거죠. 궁녀를 억압하는 대상이고 역시 똑같습니다. 역시 어떤 제약, 이런 어떤 폐쇄성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인물이죠. 궁녀들의 바깥 출입은 엄히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판을 달기 위해 아름다운 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손님들의 시가, 그러니까 궁녀에게 막행을 저지라는 뜻이 아니라 억압이라는 것은 궁녀들의 자유를 박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 손님들의 시가 모두 마음에 차지 않자 굳이 진사를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지어달라고 간청을 했어. 그 진사는 붓을 한번 휘둘러서 나갔는데 글을 아주 잘 지었어요. 글자 한 자도 덧붙일 것이 없었어. 그래서 마치 비바람을 놀라게 하고 귀신을 통곡하게 할 만했다. 이 정도로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그만큼 어때요? 시를 굉장히 잘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사의 글재주가 뛰어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진사의 글재주가 이제 뛰어나다. 그 대군은 구절마다 칭찬했어. 뜻밖의 오늘 왕자를 다시 보는구나. 대군은 읍기를 그치지 않았다. 다만 진사가 지은 시에 이 식구에 의심할 만한 구조가 있어요. 담장을 쫓아서 극히 풍류고 울음치네. 그러니까 담장을 넘어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진사가 의심했다 이거죠. 혹시 안에서 궁녀를 만난 것은 아닌가. 그래서 7번이죠. 진사의 의심을 사게 됐다. 진사의 대군의 의심을 사게 되었다 이거죠.
이게 진사가 잘해서 일어나서 대군에게 절하며 말했어. 제가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원컨대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 대군은 시종에게 진사를 부축하여 전송토록 했다 이거. 그래서 진사가 궁궐로 들어와 저에게 말했어요. 자 지금 요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운영 자신이에요. 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꿈속에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보존소설의 특성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운영이 지금 서술에 지금 주체가 되고 있어요. 1인칭으로. 이름이 독특한 겁니다. 꿈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가 되고 있고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제 경어체를 쓰고 있는 거죠. 말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장면에는 지금 운영이 없었잖아, 그치? 근데 운영이 이거를 다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운영은 어떤 시점을 취하고 서술의 주체고 경어체도 쓰고 있고 또 비록 1인칭의 서술이지만 전지적인 비록 여기서 얘가 1인칭이지만 전지적인 시점에서 진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 얘는? 운영은 이미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어쩌게요? 꿈 얘기 또 나오네. 어젯밤 꿈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생김새가 영악하였습니다. 자, 꿈에 누군가를 본 거야. 운영이 본 거죠. 스스로 묵돌선우라고 일컬으면서 이미 오래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장성은 담장이에요. 담장 안에서 기다린 지 오래도다라고 말했어. 저는 놀라 잠에서 깨어나면 꿈의 징조가 상서롭지 않다고. 뭔가 꿈이 불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영이 지금 뭔가 불길한 꿈을 꾼 거야. 운영이 불길한 꿈을 꾼 거예요. 불길한 꿈. 그 남국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꿈속이야 뭐 더 허망한 일인 건데 그거 얘기해서 뭐하냐 이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장성이라고 한 것은 궁궐의 담장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특이 이제 담장 안에서 기다리는 거든. 운영 만나고 오면 특이 노비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 진사를 기다렸거든. 근데 그러면 어쨌든 특은 이런 모든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치? 나중에 특이 까발려 버리는 배신한다는 얘기죠. 그가 묵돌이라고 한 것은 노비 특입니다. 묵돌, 그 아까 묵돌 선우가 특이란 얘기야. 난구는 이 노비의 속내를 잘 알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운영은 특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알겠지? 특은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거든. 운영은 지금 특을 믿지 않아요. 꿈속에서는 결국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특의 배신이 이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운영이 봤던 사람을 아주 제대로 본 거죠. 알겠지? 이 특이 배신을 때릴 만한 놈이다. 이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 진사가 말했습니다. 이 노비는 본래 흉악한 놈이긴 한데 나에게는 충성을 다했다. 그렇지? 아까 도와줬잖아. 그치? 앞에서 보면 도와줬잖아. 오늘 낭자가 이것도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 노비의 꾀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충성을 바치고 뒤에 악행을 저지를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사는 여전히 특을 뭐하고 있어? 여전히 특을 믿는 거야. 진사는 여전히 특을 믿고 있습니다. 운영을 믿지 않는데 이에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난군의 말씀을 거절하겠습니까? 다만 자라는 저와 형제처럼 정이 두텁기 때문에 자란에게 알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란 같은 궁녀예요. 친한 궁녀입니다. 자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즉시 자란을 불러와 세 사람이 산발처럼 둘러앉았어. 그래서 진사의 계획을 자란에게 말하자. 그럼 진사의 계획이라는 건 뭐냐? 궁에서 나와 이제 도망치는 거죠. 둘이. 알겠지?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딱 손 붙잡고 우리만 알 수 있는 세계로 갑시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사의 계획은 운영과 이제 궁에서 도망을 하는 거죠. 운영을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자란이 크게 놀라 꾸짖으며 말했어. 너네들 지금 제정신이야? 서로 즐긴 지 오래되어서 이제 스스로 화를 빨리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1, 2개월 서로 사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차마 담을 넘어 달아나는 짓을 저지르려고 하느냐? 주군이 너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자라는 만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주군이 너에게 마음을 기울이신 지 오래되었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첫째 요령. 마음을 기울이신 지가 이미 오래다. 그러니까 주군을 대군을 안평대군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부인이 사랑하시는 매우 깊으니 떠날 수 없는 둘째 이유고 화가 너네 부모님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부모님 가만 안 놔둔다는 얘기죠. 또 죄가 서궁 사람들, 서궁에 있는 궁녀예요. 서궁의 궁녀.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미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는 지금 뭐예요? 강하게 만류하는 거죠. 이유를 들어서 강하게 만류하고 있어. 다른 이들까지 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까지 화를 입게 된다. 게다가 천지가 곧 하나의 그물인데 하늘로 오르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달아나 어디로 가려고 하네. 내가 도망가봐야 숨을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붙잡히게 된다면 화가 네 한 몸이랑 그치게 아니라 다른 이까지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네 부모님까지. 꿈의 징조가 상사롭지 못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럼 만약에 꿈이 길조였다면 너는 기꺼이 가려 했겠지 이런 얘기. 네가 할 일은 마음을 굽히고 뜻을 억누르며 정절을 지키고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네가 점점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어차피 주군의 은혜와 사랑이 느슨해질 거라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돼? 난 병이 있다.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그래서 오래도록 누워있으면 주군께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거라고. 그러면 이때 손을 잡고 돌아가 100년으로 하면 될 것을 왜 지금 무리수를 두냐 이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예요? 자란의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거. 너네가 이래야 된다. 지금 무리수 두면 안 된다. 현실적 방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나이가 들고 어차피 그러면 그때 가서 100년으로 분명히 할 수 있을 건데 왜 지금 무리수 두냐 이거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감히 도리어 어긋난 꾀를 내니 누구를 속이며 하늘만을 속이려 하느냐. 진사는 일이 상사되지 않을지 알고 탄식하며 눈물을 머금은 채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그래서 이 얘기 속에서 운영과 진사는 그리고 죽게 됩니다. 비극적 결말로 끝을 내게 돼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가의 기억 미용. 자, 김진사의 안색을 살피면서 특히 걱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를 도모하겠다 얘기하고 있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다리하고 그 털신 줬어요. 그렇죠? 버선이 그 김진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있고, 리을은 아까 그 글재주잖아요. 글재주. 그지? 귀신도 놀랄 정도라고. 그래서 아무런 앞날과는 관계가 없어. 굉장히 글이 뛰어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항상 문맥보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운영과 자란이 돈독한 사이다. 꿈에 대한 얘기 또 묻고 있습니다. 운영은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의 속마음을 의심한다. 그쵸? 이놈이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으라는 건데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란이 운영에 떠난 만류하는 근거. 그죠? 상사롭지 못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알겠지? 당연히 안 가야 되는 거라. 꿈속 인물이 말한 장성원 당장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진사는 허망한 것이라고 해서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김진사는 운영의 꿈풀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특이 악행을 예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을 믿죠. 김진사는 여전히 특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갈등의 불씨가 되죠. 믿으면 안 되는데. 자, 다음이요. 애정소설 공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소름특강 앞부분에 있는데 이 작품은 아까 방금 배운 있잖아. 운영전과 쌍둥이 작품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배치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작품은요. 운영전의 결말과는 다르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궁녀와 선비의 사랑이라는 거죠. 알겠지? 똑같습니다. 쌍둥이 작품.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 다른 이름으로는요. 영영전이라고 불러요. 영영전. 영영전. 그래서 이제 저렇게 써 놓으면 헷갈릴 수 있어서 아마 이제 다른 이름으로 상사동기라고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전과 쌍둥이 작품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 작품은 운영전과 달리 해피엔딩이에요. 달리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쌍둥이 작품이에요. 쌍둥이 작품. 자, 이 작품도 뭐 사실 문제에서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읽어 내려간 다음에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 똑같은 작품이에요. 자, 소문난 풍류랑 김생은 아까 우리 진사하고 똑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얘는 풍류를 좋아해.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놀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취중에 말을 탄 채 왕자인 회상군. 아까 그러면 이거는 대군하고 똑같은 역할이겠죠, 그죠? 회상군의 시녀 영령입니다, 영령. 그 영령은 누구야? 이제 궁녀죠, 궁녀. 그럼 궁녀에 또 제약이 있잖아, 어쨌든 그지? 똑같이 바깥 출입을 못하고 바깥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목격하면 또 그녀를 사모했어. 일단은 결혼의 계기가 결국 우연한 만남이라는 거죠. 결혼의 계기가 되는 게 우연한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연한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영령의 이모를 통해 영령의 이모가 등장합니다. 이 영령의 이모가 아까 그 여기 노파, 여기 노파가 영령의 이모예요. 그래서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할미와 같은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영령의 이모가. 알겠지? 아까 할미와 같은 중개자 역할. 그녀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김생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전전긍긍하는 거죠.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일었다. 왜? 아니 그 지금 영령의 이모를 통해서 영령을 지금 만난다는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책상에 기대어 앉아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어. 그러나 시간이 거의 정오가 되었는데도 끝내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치킨 배달을 시켰는데 말이야.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딱지나죠. 그런 상황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제 증상이에요. 제가 치킨 시켰을 때 안 오면 저는 집에서 저런 증상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바보처럼 꼼짝하고 앉아있으니 마치 그 모습이 설이 맞은 파리 같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언제 오나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달란 거죠. 그만큼 반한 거예요 지금. 전신없던 김생은 마침내 벌떡 일어나 부채로 대들보를 치면서 노파를 불러 말했어요. 영령의 이모입니다. 기다리는 눈은 뚫어지려 하고 근심 쌓이는 눈은 끊어지려 하고 많은 행인들이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오지 않으니 내 이 마음 끊어진 것이 아니겠어. 노파가 위로합니다. 지사 이번 감찰이라 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 창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이 들렸다. 김생이 놀라서 보니 바로 영령 낭자였다. 이제 샤랄랄랄라 하면서 등장하겠죠.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영령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모하던 김생은 손뼉을 치면서 이것이 천생연분이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노파 역시 어린아이가 엄마를 본 것처럼 기뻐했다. 그죠? 뭐 그만큼 뭐 김생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영령의 이모도 연결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영령의 집으로 들어서려는데 이제 이모의 집이겠죠. 대문 앞 버드나무 아래에서 밤빛 털을 가진 말이 길게 울고 뜰가에 서늘한 그늘 아래는 하인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머뭇거리고 집 안으로 발을 들어가지 못했다. 뭔가 그러니까 집이 평소와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뭔가 불길함이 있는 겁니다. 성격이 굉장히 지금 보면 알겠지만 성격이 I예요. I, 영영. 뭐 INFP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소심한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에 노파가 꾸짖어. 이모니까 꾸짖을 수 있죠. 야 임마 너 의심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너라. 너 이 도련님을 모르느냐?
이분은 곧 내 죽은 남편의 친척이니까 마침 누추한 우리 집에 오셨다가 장차 손님을 전송하기 위해 머물러 있어. 그래 너는 어찌 이렇게 늦었냐? 뻥치는 거예요? 지금 이러려고 왔어요? 아니잖아. 영영 만나려고 온 거잖아. 근데 이모는 영영의 성격을 알고 있는 거야. 너 만나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 영영이 도망갈 수도 있는 거지. 성격이 이제 소심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의도된 속임이라는 거죠. 7번. 의도된 속임이다 이거지. 그래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영영. 도와주는 겁니다. 조력제 역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너는 어찌 이렇게 늦었느냐 이거. 나는 네가 끝내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네 부모님의 제사를 이미 지냈어. 너 빨리 술상을 차려서 도련님께 한 장 올리는 거 주고 있다. 그 중개자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영영이 굉장히 지금 보면 소심하잖아. 소심할 때 제3자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소개팅 자리 같은데 나가면 제3자가 딱 나와서 둘이 이제 되게 소극적이고 말도 잘 못할 거 아니야. 죽어도 인연이 맺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3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네 왜 말도 안 하고 그러냐? 술 한잔 하러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서로 말을 좀 풀어낼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영이 노파의 말대로 술상을 놔두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들어왔잖아. 잘한 거라니까. 그래서 술잔을 주고받았어. 그래서 술은 결과적으로 이 영영을 들어오게 한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그 도와준 겁니다.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남자도 들어앉으시고 나는 지나가다가 여기에 들른 곳이 여기에 장단을 맞춰주네? 그치? 장단을 맞춰줍니다. 얘도 거짓말 한 거예요. 의도된 속임입니다. 영영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마주대하지 못해서 낯을 엄청 가리는 거죠. 소심하니까. 얘 노파가 영영에게 말했다. 너는 깊은 궁중에 생장하여 세상의 정리가 어떤 건지 모를 것이다. 궁녀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궁녀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제약일 겁니다.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담장하고 똑같죠. 세상의 이치를 모를 거야. 그러나 네가 능히 글을 읽을 수는 있으니 술잔을 주고받는 것이 예라는 건 알지 않느냐. 유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노파가 영영 이모가. 영영은 술잔을 받긴 했으나 오히려 불쾌한 듯이 향기로운 술잔을 어렵사리 잡고서 살짝 대기만 했어.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에요. 자, 중력궁의 줄거리.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결혼을 맺어요. 회상권 댁으로 남몰래 들어가 인연을 맺는다. 이제 결연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궁에서는 몰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영영의 처지 때문에 헤어지게 돼. 뭐겠어?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장애 요소는. 짐작할 수 있죠. 뭐겠어? 그럼 어떤 궁녀의 신분이기 때문이겠지, 그지? 궁녀의 신분으로 바깥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민아. 만날 수가 없어. 인연은. 궁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적 제약이 있는 거야. 제약이 있는 거야.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김생은 몇 년 간 공부를 하여 장원으로 급제했어. 대박인데 보여줄 게 달라진다네. 여러분 이제 딱 장원 급제를 한 거야. 3일 동안의 육아에서 김생은 머리에 왜 우리 장원 급제하면은 막 그런 닭이 왔을 때 막 머리에 이렇게 화관 같은 거 꽂고 하잖아.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예요. 손에는 상아로 된 홀을 잡았어. 앞에서는 2개의 일산이 인도하고 뒤에서는 동자들이 옹이하였으며 좌우에서는 비단 옷을 입은 광대들이 제주를 부리고 악공들은 온갖 소리를 함께 연주합니다. 그거는 장원 급제 정도로 하면 지금으로 치면 3급 공무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직위죠. 3급 공무원 정도. 그러니까 정삼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주거든요. 한림학사 같은. 그래서 이 어떤 장원 급제한
위험을 보여주죠. 장원급제가 어떤 위험을 보여줍니다. 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길거리를 가득 메운 부교권들이 야, 저 사람이 자원급제한 사람이래. 자원급제라는 건 말이야. 전국 수석이라는 얘기거든. 과거 시험에 전국 수석이야. 얼마나 대단했는지 위험을 보여주죠. 신선이 그냥 바라보았다. 김선도 풍류를 좋아하니까 얼큰하게 취한지라 의기로 호탕해져 채찍을 잡고 마리에 걸터 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보았어. 갑자기 길가에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100걸음 정도. 아까 담장 나왔죠? 제약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어. 섬돌과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나비는 희롱하듯 벌들은 미친 듯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닌다. 그럼 이 집은 되게 이런 신기한 집인데 누구의 집이냐? 오마이갓, 회상권 댁이래. 누가 있는 곳이야? 영영이 있는 곳이죠? 오마이갓, 영영이 있는 곳이야. 회상권 댁. 그러니까 문득 옛날 일이 생각이 나. 누구 영영과 연을 맺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지. 영영을 다시 만나야겠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어. 일부러 그런 겁니다. 말에서 일부러 떨어진 거예요. 의도된 행동이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영영을 만나기 위해서. 회상꽃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알겠지? 영영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보이네. 영영을 만나기 위해서. 회상꽃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고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몰려들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운영자하고 좀 다른데 이미 회상군이 죽은 지 3년이나 지나서 3년상을 이미 치렀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어. 그동안 이제 회상군의 부인은 마음 붙일 것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제주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광대들의 제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누가 데리고 온 거야 지금? 이 장원급제하는 퍼레이드 아니야, 그지? 장원급제한 사람 카퍼레이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불러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녀들에게 명하여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비단으로 싼 자리에 죽부인을 베겨서 누이게 했어. 그래서 김생은 이제 눈이 어지러지라 깨어나지 못하듯이 연기하는 거죠 지금. 의도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 광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 일제히 풍악을 올리며 노래를 다 펼쳐보았는데 궁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푸른 귀밑털에 구름 같은 머리채를 한 채 주령을 걷고 지켜보았는데 가히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영영은 이 가운데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김생의 생각과는 다르잖아. 영영이 어디가 있어야 되잖아. 김생은 이상하다 생각했어. 영영 어디 갔지? 그 생사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이거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남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거든.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어.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남이 알아챌까 두려워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둘의 재회죠. 둘의 재회입니다.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영영. 또 몰래 사랑을 시작해야죠.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을 처량해. 아이고, 저 얼마나 나를 생각했으면. 그러나 나는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였다.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재기를 켜면서 주위를 돌아보거나 놀라는 척 말했어. 일부러. 이곳이 어디입니까? 알면서. 그치? 연기하는 거야 지금. 일부러 연기하는 거야. 그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애기라는 자가 달려 아뢰었다. 회상권 댁입니다. 놀라는 또 척하며 말했어.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지가 의도해놓고. 장애가 사실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어. 이것도 뭐야?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아까 이거 수라고 뭐 같은 역할이죠. 아까 저기 어디야? 이 수라고 같은 역할이죠. 가까이 보게 되는 계기입니다. 보게 되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죠. 가까이 보게 되는 계기예요.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들키면 안 되니까 북녀의 사랑은 금기시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어. 읽어보라. 이에 김생은 어느 편지를 주어서 읽어봤더니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열통을 발사해야 되는 거예요. 읽었더니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숨기고 나왔다. 자, 읽어볼게요. 자, 김생은 영영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마치 설이 맞은 파리처럼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영영은 임원의 집 앞 대문풍경이 보통 때와 다르다는 이상한 분위기 감지해서 못 들어왔어요. 회상원 때 부인은 광대들의 제주보다 김생에게 관심 가졌어요? 아니죠. 광대들의 제주에 더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고 했죠. 그래서 광대들의 제주에 더 관심이 있었다. 항상 그 내용의 위치를 찾는 그런 문제들은 항상 나오게 됩니다. 김생과 영영은 오랜만에 재회하였으면서도 감격을 감춰야겠죠. 자, 2번 A와 B에 대한 설명. 술과 차죠. 뭐 서로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한 선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노퍼와 현군대 부인이 호의를 담아 대접한 거는 맞죠. 문맥을 보면.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고 저렇게 문제를 내려면 저 소재가 서사에서 갖는 역할을 물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저거 하는 역할은 뭐야? 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문제를 내야 됩니다. 문제 어설프게 낸 거예요. 3번 김생의 성격. 김생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이면서 연기하고 있잖아. 전부 다 의도했다는 거잖아. 그치? 가든 나든 다든. 그래서 연기하고 있다고. 노파의 집을 방문한 것은 미리 약속된 일정에 지나가다 들른 게 아니라고. 나와 다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치밀을 떼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김생의 성격.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봤어요. 자, 그래서 독특하게 좀 쌍둥이 작품을 두 작품 해봤습니다. 운영전과 영영전. 알겠지? 자, 이번에는 가정소설 이걸 해볼 건데 사실은 이게 이 창성가비록이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잘 출제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품이 좀 발췌된 부분이 가정소설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강의 노트를 보고 가정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러한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발췌된 원래는 가정소설입니다. 가정소설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가정소설의 패턴인데 발췌된 부분은 애정소설입니다. 발췌된 부분은 애정소설이다. 아이고 졸려서 웃잖아. 유나야 옆으로 쓰러지겠어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겠어.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은 끊어보겠습니다. 여기 중략 부분 줄거리 있죠? 끊어볼게요.